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친환경 농가 2곳 계란서 맹독성 DDT 검출. 이 DDT는 검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준치 미만이란 이유로 발표도 않고 오염된 계란을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겠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앤더슨 기지 긴장감, 해변은 불안 속 평온이다. 앤더슨 기지는 미국 괌섬에 있죠. 지금 북한이 타격을 하겠다고 노리고 있는 앤더슨 기지, 괌섬인데 거기를 한국일보에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한미 을주훈련 앞두고 괌 가보니 비원비 6대 배치된 기지 3험한 경비, 입구 주변 사진을 찍고도 1시간 동안 잡혀서 조사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라고 하는군요. 젊은이들 설마 쏠까 하지만 노인들은 전쟁 공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유사시 한국방어 미군 수뇌부 3인방이 출동을 했다. 자, 3인방이 누군가 보죠.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 그다음에 전략사령관 2명은 대장입니다. 별 4시고요. 미사일 방어국장, 이건 별 3인데 아직 없지만 올 예정이랍니다. 이 정도면은 미군 수뇌부, 실전을 담당하는 수뇌부가 한국에 다 모이는 셈이 됐는데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문 대통령, 간접 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낙오됐다. 자, 어제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청와대에서 열었는데 거기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선거 때 한 표만으로는 만족을 못한다. 촛불, 댓글 등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가 크다. 이렇게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인데요. 내년 복지, 국방 예산 늘리고 산업 SOC 분야는 대폭 삭감이다. 자, 무슨 얘기를 보니까 지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액수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420조가 넘는군요. 올해는 400조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졌는데요. 주로 복지, 국방 쪽으로 늘리고 산업과 SOC는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보니까 지난 17일이죠. 스페인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했는데 그 테러의 추모 행사장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꽃과 편지들 쭉 나오는데 여기 나타나는 분이 보니까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라 그러네요. 국왕이 나타나니까 많은 추모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모 행사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군요. 붉은 원 속 참모들은 모두 퇴출됐다. 이 사진은 지난 1월 백악관 모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5명이 있는데 지금 그 참모들 중에 남아있는 참모는 펜스 부통령 딱 1명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지금 정가가 뭔가 혼란스럽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여기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아름다운 2011년 모습 같습니다. 둘이 껴안으면서 양보를 했죠.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당선됐는데 여기 수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입니다. 제외하고 보니까 수염이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수염이 났네요. 불러만 주면 나도 서울시장 하고 싶은데 박원순 시장의 표정이 과히 좋지 않군요.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자, 일면기사 한번 쭉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4분 모셨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서종욱 변호사 나오셨고, 이주도 변호사 나오셨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일면기사부터, 일면기사네요. 주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안전하다던 계란서 또 살충제, DDT 검출도 숨겼다. 방금 일면기사에서 본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뒤늦게 적발된 농가만 출하금지, 불신만 키운다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죠. 정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데다가
살충제가 들어있을지 모를 계란 유통까지 허용하고 있어 식품 안전판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먹거리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수록 큰일입니다. 자, 그 옆에 기사도 보죠. 지금 정부가 이런 형태로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사 보겠습니다. 살충제 달걀 1인당 연간 12.5개, 12개 이상을 먹었다. 자, 어떻게 계산이 된가 보니까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49곳입니다. 49곳인데 이들 농장에서 한 해에 유통하는 계란이 6억 2,450개, 6억 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 인구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2개 이상을 먹는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이미 먹었군요, 우리가. 자, 김관욱 교수님. 사실은 살충제가 발견됐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대응, 이미 지나간 대응은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거는 과거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전수조사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를 대상을 빠뜨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를 안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거의 패닉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게 오래된 것이지 어제 오늘 이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리가 상당수의 살충제가 섞여 있는 달걀을 섭취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12개 이상을 먹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먹었죠. 다. 그런데 여기서 DDT라는 거는 73년에 금지가 된 거거든요. 이게 예. 자연 분해가 안 돼가지고 토양에 스며들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식물이라든가 동물에 이게 예. 유입이 돼서 우리한테도 다른 식물을 먹었을 때나 동물을 먹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예. 달걀 아니라 다른 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예.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이게 예. 밀폐형 우리가 양육이라 그러죠. 이렇게 닭을 사육을 하는데 예. 아주 좁은데 이렇게 키우게 하는 걸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밀집 닭장이라고 그렇죠. 하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자 예, 또는 농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걸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를 비벼서 죽일 수 있는 공간도 아닌 것이고 특히나 이거를 또 검사해야 되는 시각청 같은 경우는 예. 1,40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한 60여 군데만 뽑아서 예. 선택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모럴 해저드가 있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리고 예.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여기다 예. 더 나간 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농피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농림수산부의 어떤 전직 관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임원으로 일을 하니까 검사 나왔던 분들이 오히려 직급이 낮아서 뭐라고 항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수년간 걸친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농림 관련 공무원들 선배들이 은퇴를 한 뒤에 그 일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농피아란 말이 나오는데 참 우리나라에 마피아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예.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지금 이거를 하루아침에 막 제거하려고 예. 하면 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면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예. 시간을 좀 벌고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DDT, 맹독성입니다. 맹독성 DDT가 검출되자 정부가 다시 부랴부랴 수거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지됐고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그럼 왜 이 계란에 DDT가 나왔냐 하니까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뿌린 것 때문에 그게 뒤늦게 나왔을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손정욱 변호사님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농가들은 다 밀집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닭들은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근데 토양이 오염됐는데 계란이 DDT가 나온다? 뭐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그쪽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한마디로 이게 총체적 부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무심불립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정말 이게 정부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 자꾸 전 정권의 책임이나 예. 이게 다른 부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생산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다 책임지고 예.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친환경 검증은 이제 민간 기관에서 하지만 저기 농피아 이야기도 놓지만 저는 이게 총체적인 모든 게 부실인데 전부 이게 전부 내 탓이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무사한일 복지부동
이런 식으로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적극적으로 뭘 더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급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그래서 여기서 숨기고 멈추기 자기 위해서. 책임을 은폐하는 데만 오히려 이게 급급한 게 아닌가. 예, 예. 저것도 이게 마찬가지.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저런 식으로 이게 해명하면 예, 예. 국민이 이게 누가 믿겠어요. 예. 제가 보기 국가의 제1차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예. 이제라도 이게 정말 모든 걸 투명하게 국민한테 이게 다 털어놓고 뭔가 이게 직을 걸고 정말 이게 최선을 다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밀폐 닭장, 방사, 사육 환경 표시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산란계 환경,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의 환경을 4가지로 아주 촘촘하게 구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니까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닭을 낳는, 그러니까 계란을 만드는 그 형태를 밀폐형 닭장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개방형 닭장에서 만드느냐, 평사는 뭐냐면 닭장이 아닌 축사 안에서 기르는 겁니다. 뭔가 울타리는 쳐 있지만 그래도 땅을 밟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평사죠. 아니면 아예 방사, 아예 농장에다 크게 풀어놓는 거죠. 이 4가지 형태로 산란계 환경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요 윗부분이군요. 그러나 과연 소비자들이 일반 계란보다 비싼 가격에도 이러한 진짜 친환경 농장 계란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일반 계란이라고 하면 밀폐형 닭장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그렇지만 나머지 개방형 닭장, 평사, 방사형 이거는 모두 다 아무래도 값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소비자의 선택이 어떨까 이런 제시하는 기사입니다. 자, 이수 변호사님. 정부가 애는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뉴스감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빨리 내놓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것이 예. 연구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을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 인증 시스템에 예.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뭐 영세업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더 많은 지금 오염된 계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2가지 문제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예. 이러다 보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오늘 수밖에 일부 없는. 언론에서는 완전 친환경인데 그건 계란 한 개당 개당 1,000원이라고 가격이 그래요? 거의 2배 내지는 3배까지도 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계란이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민에게 단백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음식인데 예. 비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예.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요번에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이게 그 낙인 찍히는 이번에 게 인증 있습니다. 자체가 문제가 인증 됐습니다.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인증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그것이 거짓으로 막 찍히는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들은 친환경 좀 돈을 더 주고라도 예. 친환경적인 계란을 소비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그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또 그것을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건 그렇겠죠.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가 좀 검토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당장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자꾸 외국의 그러니까 뭐 시스템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사실은 낙농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지금 더더욱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스템만을 따라가는 게 옳으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한번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종서 국장님.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빨리 일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게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구멍을 메꿉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갖고 와서 이거대로 하겠다라고 또 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나서 또 지나면 또 구멍이 납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뭐 메르스 사태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웠느냐, 뭐 다시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위기라는 것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위기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이 사안 자체는 뭐 과거 정권부터 쭉 누적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또 주목해 보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느냐, 이것을 이제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
정부 관계자들이 좀 사안 자체를 너무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예. 유영진 식약처장이 우리나라는 그런 뭐 없다 그랬죠. 예, 살충제 계란이 없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단언했습니다. 답변한 것이나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이죠.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먹어도 예, 된다. 예. 이랬는데 언론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제대로 검사가 안 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420군데 농장에 대해서 또 보완조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언론에서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또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런 맥락이고 또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농식품부 쪽에서 뭐 농장 이름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예, 뭐 예.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데다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DDT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기준치 이하건 기준치 이상이건 일단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예, 예. 이러이러해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대응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 대책 같은 것들도 지금 보면 저는 이번에 이제 한마디로 이걸 규정할 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이런 것과 함께 이른바 친환경의 배신이다. 뭐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농민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장주. 그러니까 농장주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예. 거죠. 그냥 뭐 찐득이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 안 뿌려야 되는 걸 막 예, 뿌린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인증의 문제, 예, 예. 그리고 이러한 밀집 사육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너무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막 직자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예, 예. 하지 말고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각 단계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굵직한 그 로드맵을 가진 그런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미 먹은 욕입니다. 차근차근 가는 게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42년 군생활 45번 이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의 항공 티켓을 선물했다. 자, 이 티켓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 어저께죠? 어제 합참의장, 떠나는 합참의장과 새로운 합참의장 이 취임식이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치하도 하고 격려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충! 충!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박정자 여사님께 꽃다발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순진 합참의장 네 분께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순진 합참의장 네 분이 지난 42년의 군생활 동안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함께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님이 거주하는 캐나다행 티켓을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영상에 보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뭔가 티켓을 줬는데 그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군복을 벗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 캐나다 항공권을 선물했다. 이런 이 취임식 또는 뭐 저녁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 거는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이 티켓엔 좀 사연이 있는데 이 전 의장이 40여 년간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의장이 딸이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라를 지키느라 가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티켓을 선물로 부인께 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관련 기사 여기인데 또 하나 보죠. 문 대통령, 순진 형님은 참 군인이다. 떠나는 합참의장에게 극찬을 했다. 합참의장 이 취임식 대통령 첫 참석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요. 어제 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면서 군 내에서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 대해서 순진 형님이라고 뭐 별명이 붙었다. 그런 것까지 소개를 하면서 치하를 했습니다. 자, 김관옥 교수님.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이제 이 취임식, 합참의장 이 취임식이 처음이라는 거죠. 예, 대통령이 참석한 거는. 근데 군 관련된 그런 이 취임식 행사에 그렇죠. 대통령이 처음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세 가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죠. 참 군인이다.
그러니까 42년간 군 생활 동안에 45번의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는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인, 국가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어떤 생활을 희생했다는 것을 이제 높이 평가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딸이 사는 캐나다에 갈 수 있게 비행기표를 이제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이순진에 대한 어떤 참군인에 대한 어떤 격려, 뭐 이런 거라 그러면 사실 더 강조점은 군 개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의 개혁은 군이 주체가 된다. 즉 외부의 개혁이 아니라 내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주국방 얘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미동맹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굉장히 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강력하게 표현했던 그런 날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이 지금의 어떤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이렇게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대통령이 군에 대한 신뢰를 강력하게 표현했다는 건 아주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종섭 국장님. 어제 이제 이 취임식 떠나는 분에 대한 그런 극진한 뭐랄까 격려 뭐 이런 치하는 됐고요. 새로 온 합참의장 정경도 합참의장입니다. 공군 출신이거든요.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으로 임명이 됐고요. 어제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 혹시 그런 점을 의식했을까요? 지금까지 육군 중심의 군 문화에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자칫 혹시라도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게 좀 잡지 못할 가능성,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듯 뭐 반발할 가능성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임명하고 내가 참석했으니까 앞으로 잘들 따라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닐까요? 뭐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국방장관도 이제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국방개혁,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육군 중심의 구조에서 좀 이 해군과 공군 중심이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도기에 뭔가 대통령이 좀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지휘권을 확립하는 데도 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무적인 고려 하나,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 대한 이번에 저는 이 문 대통령의 언급, 예를 들어서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이다. 이건요, 우리가 미드에서 많이 보던 멘트예요. 그러네요. 역대 드라마 대사 같은. 그렇습니다. 역대 있네요. 대통령으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이런 이야기고, 이 복무하다가 훈련 중 또는 순직한 이런 장병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나라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을 최근 들어서 몇 번 이렇게 계속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 부분은 일단 군을 떠나서, 군은 뭐 물론이겠지만 국민들이 듣기에도 문 대통령의 저런 언급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군 자체의 개혁이든 군인의 어떤 지휘권, 통솔권에 대한 신뢰 이런 걸 넘어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다른 정책, 그것이 경제 정책이든 뭐 복지 정책이든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신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그러한 큰 틀의 흐름까지도 연결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이순진 합참의장이 전임 자리가요. 바로 이게 제2작전사령관입니다. 이번에 이게 공관병, 그 문제가 됐던 그 전임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관병한테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잘해줬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안중근에서 그랬잖아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저는 이게 이순진 합참의장이 가장 이게 적합한 인물이다. 위국 헌신에 이분의 좌우명이요. 대인 춘풍. 남들한테는 이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자 자기한테는 추상. 아주 이게 가을 서리처럼 정말 이게 음하게 관인 음기. 저는 이게 이분이 아주 정말 참 군인의 표상이고요. 거꾸로 사시는 분이 많죠? 그렇죠. 그 말에. 근데 이거 합참의장이 우리 군대 서열 1위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저는 이게 당연히 행사에 미국처럼 참여하는 게 앞으로 이런 전통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안보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한반도 온 미군 수뇌부 훈련 장관 대북 경고도 예고했다.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일면 기사에 보면 수뇌부 3명이 동시에 한국에 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연습 게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른바 지휘부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작전을 짜고 전술을 펴고 하는 지휘부 연습인데
이 관련해서 미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국장 등이 동시 방한은 이번 UFG 연습이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미군 수뇌부 3인방은 UFG 기간 동안에 합동 기자회견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안보 태세를 강조할 거죠. 자, 이수호 변호사. 이 정도면 이건 확실히 북한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강력히 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한 나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미국의 합참의장도 왔다 갔습니다. 예, 근데 예. 그때는 중, 일, 한을 갖다 이렇게 순방하는 과정 중에 한국에 온 거지만 이번에 이 소위 말하는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국장 이 세 사람은 한국을 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대북 메시지가 강력하게 실려 있는 거라고 만약에 한반도 내지는 괌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 세 명이 다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수뇌부들이고 모든 작전에 이제 시작이자 끝이라고 예, 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왔고 보통 또 군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군 수뇌부가 기자회견 때 말을 실수하게 되면 이게 기밀을 사실 얘기할 가능성이 하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언론에 위험한데. 대해서 정치인들과는 예, 예. 달리 일반적으로는 군인들은 언론 기자회견을 잘 안 하는데 예, 예. 이번만큼은 이제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실은 이 연합훈련 자체에 미군이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 많이 줄면서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이러다가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도도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예, 예.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향해서도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중시하고 있고 북한은 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을지 예,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것이 예. 작게 501호에 근거를 하거든요. 이게 예. 뭐냐면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반격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예, 것인데 여기에 주체의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도발한다 그럴 때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을지 훈련할 때 북한이 뭘 했냐면 SLBM을 이제 쐈거든요. 이런 식의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억지 메시지가 이 세 명이 온 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명의 비중 있는 미군 수뇌부가 왔는데 아무튼 한반도의 위기 빨리 좀 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당과 당원이 부르면 출마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내용 좀 보면 당 살리는 길에 후퇴는 없다. 지방선거 야전사령관 될 것이다. 여기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광주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살리는 길에 꺼릴 것이 없고 후퇴도 없다. 앞장서서 싸우다 죽더라도 당을 살리는 각오로 나서겠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 가능성만 열렸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르면 가겠다. 한 보 더 나갔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게 5년 후 대선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 당을 살리겠다고 제 운명을 우리 당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의 결심 거듭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나왔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쪽으로 한 발 가고 있어요. 우리 아까 만평에도 봤지만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당도 살리고 예. 본인도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 당대표 출마와 서울시장 출마라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하지만 정치의 아름다운 양보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옛날에 박원순 시장한테 지지율이 10배인데 양보했고 예. 또 이게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보했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양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권력 의지입니다.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뭔가 이게 뜻이 좀 더 단단해지고요. 예. 행동이 좀 더 과감해지고 그다음에 꿈이 담대해지면 저는 이게 이번에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가 있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아마 당대표 출마나
저는 이게 서울시장 출마를 예측하고 예. 나름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관련 기사가 있는데 좀 더 보죠.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성에 당이 바로 서면 그분들이 올 것이다. 이분은 당이 바로 서는 걸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선일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는 알려진 건데 부산시장 얘기가 또 나왔네요. 이 질문을 보니까 당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얘기도 나온다 하니까 사실 가는 곳마다 나와달라고 한다. 대단한 인기네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당과 상의해 결정해 나갔다. 이것도 열어뒀네요. 부산시장도. 자, 소종섭 소장님. 네. 일단 서울시장 가능성 한 발 앞서 가고 있고요. 부산시장도 뭐 마다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됐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대표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출마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당원 당규를 저도 국민의당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제가 검토를 예. 못했는데 제가 물어보기에는 과연 그게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경선에 뛰어들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 일단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동안에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실제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왔는데 어제 멘트를 보면 거의 사실상 출마 선언 비슷하게 지금 서울시장. 만약에 현역 의원일 경우는 의원직을 던져야 되지만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는 갖고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걸로 읽히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당 내부의 그런 당원 당규에 어긋남이 없는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단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 있기 정도 때문에 발언이면 그런 검토가 이미 법적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뭐 보여지고 지금 예, 예. 봐서는 결국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바른정당, 예.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특히 야권에서는 예. 굉장한 지금 고민에 사실 휩싸여 예,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뭔가 자신이 먼저 이른바 말뚝박기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거기에서 선점해 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야권의 판을 그것이 선거 연대의 형태든 아니면 정책 연대의 형태든 어떤 식이든 좀 중심을 본인이 나서서 주도권을 좀 쥐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본격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야권 재편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한데 이 기사 보고 그 얘기도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인데요. 보수 우파 실패한 구체제와 단절해야 된다. 이런 톤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또 밝혔다. 자, 손정국 변호사. 홍준표 대표의 노림수. 요새 톤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림수는요. 예. 뭔가 이게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게 첫째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바른당의 일부를 흡수하는 예. 바른당과 통합 이런 게 아마 노림수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 일단 정치 도의적으로 우리 대선 때는 이게 시체 등에 칼을 꼽으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의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게 실효성 관점에서 봐도 현재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15% 남짓되면 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한 10% 정도는 이게 친박 아직까지 많아요. 따라서 이게 과연 박 대통령을 이게 출당하는 게 일단 이게 실익이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 들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친박이 많은 상태에서 가능한지 이것도 이게 의문이 상당히 드뭅니다. 이분은 사실 말씀이 좀 바뀌어서 다른 당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는데 이번에도 점점 톤이 바뀌어지고 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홍준표 전 대표는 참 흥미로운 인물인데 저희가 영상으로 그 발언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체가 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 꼽는 그거는 그런 걸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나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잘못 운용한 그 벌을 받고 있다. 어떻게 법정에서 대통령과 수석, 대통령과 장관이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유무죄를 법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두 개의 영상을 봤는데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김문학 교수님.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바로 저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지금 바뀌느냐. 그런데 예. 사실 그 필요성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예컨대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당의 미래가 있다. 또는 뭐 홍준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수가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는 승리하기 요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른정당이 원하는 가장 협력의 선거 공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죠. 청산 문제. 요거를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부터를 못하니까 그 얘기를 운을 떼기 시작한 건데 지금 당장에 사실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상당수는 친박계가 남아있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혁신위원장으로 오신 유석춘 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른정당과 협력하기 전에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부가 균열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내부 논란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바른정당과의 통합 내지는 합당을 의식해서 입장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막상 바른정당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보수 통합 지고 국민 바른 중도 연대 뜬다. 한국당 흡수론에 바른정당 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국민의당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 진영과 뭔가 손을 잡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원내 제3,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연대설이 정가를 휘감고 있다. 중도개혁 성향의 두 당이 합쳐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 요거는 제가 소정소정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실제 실현 가능성, 두 당이 통합 내지 연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전에 어떤 식이든 연대할 가능성은 뭐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통합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연대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이 바른정당이 어느 정당이든 이렇게 통합할 가능성, 선거 전에 통합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오히려 이제 그것이 정책 연대 정도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전면적인 선거 연대 수준까지 연대가 가느냐, 이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통합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홍 대표가 아까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출당 문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저 문제가 이제 일정하게 해결이 되면 그 뒤부터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어떤 이른바 통합 제안 이런 것도 또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강력하게 또 바른정당 흔들기를 나설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딱 20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석만 빠지면 고속단체, 소위 말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이제 바른정당을 흔들어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이라도 좀 흡수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할 것이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바른정당과 선거 전에 지금은 정책연대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만 좀 나아가서 선거연대 수준까지 좀 연대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조금 정가에서 일부 소폭의 뭐 정계 재편은 아니지만 일부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가가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여러 인물들이 강력한 발언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회 기사인데요. 어제 또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STX 조선 폭발 사고 유증기 작업 환경 문제 없었나 돼 있습니다. 기름 탱크 내부 도장 작업 중에 펑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났고요. 협력사 직원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공정률 90%가 진행 중이어서 마무리 작업 중이었는데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유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가득 차게 되는데 그거의 원인이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STX 조선 선박서 폭발 사고 숨진 4명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사고에 이어 석 달 만에 참배인데 휴일 근무입니다. 어제 휴일이었죠. 그런데 협력업체 참사만 되풀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수수 변호사. 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휴일에
3사가 발생을 합니다. 작업장에서. 그런데 모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비정규직 아니면 소위 말해서 협력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이 반복되는 거 고리 못 끊습니까, 이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에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이자 반복되고 있는 비극인 건 사실입니다. 어저께 이제 휴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비정규직들은 사실 휴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산업 환경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작업 환경,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들은 좀 기피하는 것들을 비정규직인 이유라로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극적인 지금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반복되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밀폐 구조에서 유증기, 그다음에 뭐 도장 작업을 하다가 폭발한 것, 또 거기에 따른 희생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환풍만 시켰더라도 이 사고가 지금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에 밀리다 보면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금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어떤 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고를 보면 소정욱 변호사님, 직장, 현장에 약자들이 또 피해를 당한 셈이거든요. 자, 정부에서도 이런 데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계속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보기에 그 3대 있잖아요. 뭔가 이게 위험하고 또 이게 힘들고 또 이게 더럽고 이런 3D는 대부분 이게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한테 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 날 때마다 저도 유심히 보면 대부분 이게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사고가 나는데 소위 들어봐서 그 작업장에 웬만하면 들어가기 싫은 곳.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 판례가요. 이미 이게 파견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게 산재가 났을 때는 원청업체도 이게 공동으로 책임지라. 이런 이게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원청업체의 책임을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원청업체가 이게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이게 음악이 좀 무리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와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파가더니 파편이 다 튀어나오더라고. 소리는 엄청 컸죠. 야드가 전체 다 울렸죠. 공기가 저 위에까지 올라갔었어요. 팬은 밖에 있고요. 밖에서 돌려가지고 안에다가 산소나 이런 공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안에서 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파크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비극적인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송강호 파워, 쏠쏠한 재미 두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50대도 택시다 됐습니다. 개봉 19일 만에 1000만 관객 실어 나른 택시 운전사 흥행 비결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네요. 자,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처음인데요. 천만 감독의 이름을 올린 장훈 감독은 큰 부담이었지만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이처럼 인기를 얻은 데엔 정치권의 관람 열풍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6일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화를 관람했고요.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고 힌츠팬터 기자의 부인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또 이렇게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눈에 띄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 송강호 씨와 유해진 씨인데요. 두 배우는 트리플 1000만 배우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주연으론 처음으로 세 번째 1000만 영화의 주인공이 된 송강호 씨에게 외신 기자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송강호 씨가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광주시청 앞엔 영화 속 택시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연두색 택시가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전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윤곽 교수님.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1000만입니다. 올 들어 1000만 영화가 처음이라 그러네요. 그렇죠. 다른 영화를 아주 압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영화가 국민들한테
관심을 먹고 흥행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5.18 관련 이제 영화가 사실 한두 편은 아니었거든요. 여러 편이 있었으니까 여러 편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라는 이 영화는 예. 어떻게 보면 그 5.18 민주화 운동의 비극적 장면을 얘기하면서도 예. 그것이 어떤 비극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좀 반응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송강호라는 주연이 좀 역할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때가 이제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인데 보면은 그때 그 비극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프게 다시 느껴지는데 그 부분이 막 이렇게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만들어내는데 송강호 씨의 어떤 연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맨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그 사실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탈출하잖아요, 광주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떤 중상과 그런 분이 이제 트렁크를 열으면서 거기서 서울 번호판을 보잖아요. 살짝 봐주죠. 그렇죠, 그냥. 봐주죠. 근데 그 부분이 실화라는 거죠. 그게 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민심이 여전히 우리한테도 이제 다가오는 그런 장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좀 살아 움직이지 않았나. 그것이 1000만을 돌파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느낌을 들었다 그래요. 자기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광주 5.18 그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걸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무지했더라.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정치적 각성을 한 듯한 자기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미안한 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게 그 이유가요. 물론 이게 주된 이유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 그다음에 연기력 있잖아요. 이게 주된 원인이지만 부수적 원인을 두 개 꼽고 싶은 게 첫째는 이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영화예요. 시대 정신. 바로 이게 촛불혁명. 이런 게 국민주권 촛불혁명 시대 정신과 좀 부합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부수적이지만 전두환 해고록. 바로 이게 전두환 해고록도 팔리지 않을 책이 많이 팔렸어요. 우리 이게 가처분 대비해서 노이즈 마케팅인데. 굉장히 거기서 소위 말 소란스러웠죠. 그 책 가지고. 거기서 이게 우리 택시 운전사에게 비판하면서 정치인들 대통령도 많이 보고요. 우리 그것도 약간의 원인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수 변호사께서 영화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1000만에 아직 포함되지는 않으셨군요. 예, 뭐 지금 저는 안 본 이유가 우리 아이들하고 보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의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아마 그런 아껴두고 계시군요. 그러면 그런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80년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먼 옛날에 있었던 일 같은데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요새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사실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없이 일어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러한 민주주의를 존중해주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닥에 흐르고 있었고 그것이 이번 이제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정선 국장님, 제가 아까 여기 뭐 외신에도 나왔고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정치적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영화가 뭔가 몰랐던 걸 깨달으면서 정치적인 의식이 커진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거든요. 이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저도 뭐 쭉 보면서 결국 일단 저는 제목을 참 잘 달았습니다. 영화가. 예, 너무 엄숙하게 무슨 뭐 한 언론인의 뭐 이런 이런 좀 어렵게 달지 않고 택시 운전사. 예를 들면 뭐 한 언론인의 용기 이러면은 맛이 안 나죠. 내용이 똑같다고 해도 제목 그렇게 달았으면 완전히 영화가 좀 맛이 갔을 텐데 택시 운전사 딱 닮으로써 전국에 있는 일단 택시 기사님들은 다 봤을 것 같고요. 아,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택시 운전사라는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접하는 한 소시민이 광주라는 현장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이제 내려가기 전에는 뭐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새끼들 말이야.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엄청 욕을 합니다. 예, 막 욕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영화 속에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 나오면서 끝날 때쯤이면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동화돼서 이제 그 시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 결국 이제 그 힘이 저는 스토리의 힘이자 그 송강호라는 탁월한 배우의 어떤 힘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이게 조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이른바 좋은 영화 보기 운동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운동을 또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부터 보면 트럼프 정권 창업 공신 펜스 부통령 빼고 다 나갔다. 아까 일면 기사에서 본 건데요. 여기도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분
펜스 부통령 빼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이 내부는 모두 해고됐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게 정상적인 상태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목에 있네요. 배넌 자른 트럼프 미국 우선 버리고 글로벌주의로 갈까? 요번에 잘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요 분인데 이런 분들 중에 요 분들이 사실은 약간 극우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해고가 돼서 대표적인 게 극우 성향 수석 전략가 배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갔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글로벌주의로 혹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즉흥적인 트럼프, 약체 국무장관, 권력투쟁 참모, 혼돈 부른다. 자, 관련 기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참모들을 즉흥적으로 해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일 처리한 트럼프, 남아있는 국무장관들 보면 약체다. 그리고 이 권력투쟁, 그리고 이렇게 참모가 바뀌는 건 분명히 권력투쟁이 이유가 되는데, 권력투쟁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미국 정가가 혼란 상태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동맹국들에 올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수 변호사께서 질문 좀 드릴게요. 왜 이러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글쎄요, 지금 미국 그 언론들도 보면은 트럼프의 지도력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부통령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못 자르니까 그냥 못 자르니까 그냥 둔 거지. 지금 트럼프의 지도력 자체가 지금 그 대선 기간 동안에도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혼란과 혼란, 또 특히 최근에 그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고 계속 언론과의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지금 혼란에 지금 희생은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지금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저희가 사실은 제일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타격이 큽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그 백악관과 또 국무부, 국방부가 다 제각각 목소리를 보이다 보니까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 자체가 통일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혼선을 그 백악관 내 참모들도 또 서로 다른 서로 간에 지금 다른 희미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배넌이 지금 경질된 거에 대해서는 이방카와의 갈등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이방카와 지금 참모들과의 갈등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으면서 미국 자체가 지금 혼란스럽게 빠지는 게 아닌가. 뉴욕타임스 사설은 드디어 이제 탄핵 카드를 강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미국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기 전에 강하게 지금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뉴욕타임스가 지금 들고 나왔는데 향후 미국의 지금 리더십 어떻게 갈지 정말로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빨리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청와대 대국민 보고대회입니다. 자, 먼저 대국민 보고대회를 전체적으로 설명한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아이 키울 여유 갖도록 주 52시간제 빨리 확립하자.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소위 말해 정책에 대해 설명한 자리를 열렸거든요. 거기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했죠. 국민들 직접 민주주의 요구, 집단 지성과 함께 가는 게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그리고 이 사진이 그 장면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뭐 일반적인 그냥 기사고요. 두 개의 신문 기사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280여 명 초청, 토크쇼 같았던 1시간. 장하성, 대통령 주머니 채우려 잠 못 이뤄. 여기서 주머니라는 거는 정책 주머니를 말합니다. 자, 여기 평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20일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는 화기애애한 토크쇼처럼 진행됐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개설했던 온라인 의견 창구 광화문 1번가에 다양한 제안을 했던 280여 명의 국민 인수위원이 참석했다. 이들 국민 인수위원들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각자의 삶과 밀착된 질문을 던졌다. 여긴 조금 지적한 게 있네요. 하지만 생방송 1시간이라는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한 논의는 좀 부족했다. 아쉽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자, 옆에 기사. 여기는 중앙일보의 사설인데요. 보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문 대통령 대국민 보고회. 일단 제목부터 비판적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상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TV 채널이 일요일 황금 시간대를 할애해 생중계했다. 8시부터 9시였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기대치와 갈증을 달래기에는 한참 미흡한 수준이었다. 옆에 기사 보죠. 지엽적인 행정사항들에만 집중돼 김이 빠졌다. 조국 민정수석의 얼굴도 보였지만 큰 실책으로 지적되어 인사참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정책들만 홍보하는데 시간을 소진한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자, 김광석 교수님. 네. 두 개의 평가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오늘은 선명하게 한겨레 신문의 방향을 지지합니다. 한겨레 방향. 예.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예. 국민과 소통면을 넓힌다는 거는 당위론적으로 아주 지극히 진짜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계속 폐쇄적이고 뭔가 이렇게 서로 담을 쌓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 대화하고 그 내용이 좀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사실은 시간이 좀 짧죠. 한정된 시간, 1시간 동안에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한계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민이 아주 생활 밀착형의 어떤 정책을 참여한다거나 뭐 소통면을 넓힌다거나 뭐 어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의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또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사실 대의 민주주의가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독과점 정당 정치라든가 뭐 민심을 왜곡하는 부분이라든가 많아요. 이런 우리가 정치학에서 강의할 때도. 근데 이런 부분을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해서 사실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물리적인 한계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해서 이런 것을 계속 좀 더 넓혀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고요.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저는 이게 정반대로 중앙일보 기사 그게 선명하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라는 거는요. 뭔가 이게 정부가 즉 청와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행사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하는데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이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이게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저는 이게 광장, 즉 촛불, 광장에서 이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는 있지만 광장에서 이게 새로운 정치를 이루어 나갈 수는 없어요. 저는 이게 정권 아까처럼 붕괴하고 세우는 데까지 즉 수성과 창업할 때 수성까지는 이게 광장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창업은 필요하지만 수성이 있잖아요. 이게 다스리는 거는 정말 이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로 가야 되고요. 저는 이게 그 소통이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 모든 게 입법 안 되면 아무 개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야당하고도 소통을 강화해서 국회 대의민주주의로 가야지 뭔가 이게 국민 직접 민주주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좀 광장을 벗어나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지수 변호사께 제가 이 질문과 함께 평가를 좀 드릴게요. 사실 어제 방송이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3곳이 모두 중계를 했고요. 상당수 나머지 케이블이나 이런 데도 소위 말해서 이제 보도 채널들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것이 방송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이었는지 내지는 청와대의 어떤 보이지 않는 뭐 어떤 기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박탈했다라고 이제 비판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저녁 8시에서 9시는 진짜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보고 싶은 다른 프로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방송국들이 그것만 비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의 다양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두 기사 중에서는 뭐 한겨레의 기사를 좀 더 이제 뭐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 어떤 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그걸 다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흐를 수 있고 예전 같으면 따분하게 흐르고 일방적인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뭐 탁현민 행정관이 했다 뭐 안 했다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도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벌써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특히 어저께는 기자회견 장관 달리 대통령만이 포커스가 된 그런 행사가 아니었고 사회 혁신수석이라든지 사회 정책수석이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각 주제별로 담당을 하는 책임자들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한 40분 정도 지나서 나왔죠. 나중에 나오셨고 또 머물렀던 시간 자체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소통은 여러 차례 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도의 기대가 있겠습니다만 어저께는 사실 그거보다는 정책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수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심탄회한 참여한 자들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인상 깊은 거였고요. 중앙일보의 기사는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저께 행사의 목적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제 뭐 최근에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전에 국민인수위가 출범했었을 때 이런 보고대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정책 제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이슈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 자체가 정책 제안을 받은 것에 설명의 자리지 이슈를 다루는 자리가 아닌데 그거를 갖다 잘못 짚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광장의 정치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만은 어저께는 정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치적인 걸로 붙여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종섭 전 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행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지금 이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 자체가 딱 제한된 부분이 있어요.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건 저런 식으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TV에 중계되는 대국민 만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방송 3사와 케이블 채널까지 한 5개 이상 채널에서 중계를 했는데 틀면은 거의 모든 채널이 다시 다루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송사 자체적인 판단이든 뭐 청와대 요청이 있었든 간에 어쨌건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과 계속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 국민의 또 다른 선택권이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현안 부분에 대해서 어제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지금 바로 맞닿아 있는 이런 뭐 계란 파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까지 이건 원래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그걸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정부 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조금 더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일반 국민과의 자유로운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 이것이 또 17일 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그 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한 3일 뒤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엊그제 했는데 또 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배치 이런 것들도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MB 지지단체 국정원 도움받고 정권 옹호 칭의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죠.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운영했던 사이버 외곽팀 30명 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20일 확인되면서 이 단체들의 설립 과정과 역할 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김구락 교수님. 사실은 이 댓글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전 정부가
관여를 했다는 게 자꾸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블랙리스트하고 화이트리스트인데요.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의 어떤 기본권을 이제 저해하는 굉장히 이제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일종의 친정부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원받은 단체들이 정부를 옹호하는 일종의 이제 친위병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런 이제 큰 친위대 범위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큰 범위로 보면 화이트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에 쓰면 이거를 처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심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누구에서 돈이 나오는 거냐? 혈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이중으로 이제 왜곡시키는 이런 돈이 혈세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것이 뭐 재판 과정이라든가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화이트리스트를 진짜로 이제 뭔가 이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사실은 입법을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친정부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에 나오는 단체들이 설립한 시간을 보면 2008년에 그 쇠고기 파동 사건 났을 때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친위병적인 집단들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회 기사인데요. 무죄 판결 17% 검찰 스스로 실수한 것 때문이다. 5년간 무죄가 3만 7천여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6,500여 건이 검찰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무슨 잘못인가 보니까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리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대부분이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정도면 검찰이 실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무죄율이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그 특수부 있잖아요. 우리 이런 데서 무죄가 훨씬 많이 놉니다. 근데 무죄 중에는 뭐 어이없이 옛날에 왜 5만 원 건이 나오기 전에 뇌물로 기소했는데 5만 원짜리 이게 뇌물 줬다. 이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어이없는 실수도 많이 나오고. 수사 미진이야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다지만 법리 오해는 이게 몰라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법적으로도 좀 애매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실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무죄율 올라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게 보상금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보상금. 요즘 이게 무죄 받으면 변호사비도 국선 변호사에 한 5배, 한 150만 원까지. 거기에 1심당 그러니까 3심까지 가면 450만 원 보상해 주고요. 그다음에 구금된 경우 있잖아요. 이때도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10개월 정도 구금됐는데 6, 7천 이상. 옛날에 이게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높다 보니까 상당히 그 구금 액수도 늘어나서 그래서 이게 2,800억이 된 게 아닌가. 그 돈은 세금 아닙니까? 전부 이게 세금이라 봐야죠. 잘못은 공무원이 하고 돈은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는 그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경과실일 때는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 기사 하나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도둑 잡겠다고 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팀장, 경찰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던 한 남자 직원이 지난 5일 출근해 옷을 갈아입다가 이 몰카를 발견해서 깜짝 놀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도둑이 자꾸 출몰하니까 그걸 잡겠다고 설치했다고 하네요. 왜 이럽니까? 이건 이게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